자, 본격적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결했는지에 대한 것을 수학적인 개념과 컴퓨터적인 개념 없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우리를 대신해서 골치 아픈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 기계를 만들자 라는 것이고요. 그 시작을 어디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의 뇌를 처음에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를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뇌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놀랐고, 또 그 연결된 부분들을 자세하게 봤더니 굉장히 더 깜짝 놀란 것은 이 유닛, 뉴런이라고 불리는 이 유닛이 너무나 단순하게 동작이 되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동작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질 정도로 단순하게 동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봤더니 어떤 인풋이 있고 이것을 전해주는 것의 길이에 따라 그 신호의 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인풋이 있는 것에 어떤 웨이트에 곱시 되는 정도의 양으로 신호가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웨이트라고 부르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이 여기서 다 합쳐지고 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통과가 되면서 어떤 바이어스라는 항목이 더해져서 그것이 그 다음으로 전달되더라. 그 다음으로 전달될 때 잘 봤더니 이 다 모여져 있는 이 값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어떤 값 이상이 되면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값 이상이 되지 않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이런 형태의 뉴런은 우리도 기계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 해서 만들어낸 모델이 이런 것이죠.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도 부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어떤 값을 모으는, 합을 구하는 것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떤 신호가 들어오는데요. 그걸 X라고 보면 어떤 형태로 어떤 값으로 곱이됩니다. 웨이트라고 하는 건데 웨이트로 곱이되고, 이 곱이 된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어떤 바이어스라는 것으로 합합니다. 그런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게 있어서 이 합한 값이 어떤 일정 값을 넘어가면 그 다음으로 값을 보내주고, 즉 1이라는 신호를 주고, 이 값이 어떤 값보다 작으면 그냥 0이라는 신호를 주는 이런 단순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전 수업에서 보셨을 만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바로 그런 형태고, 이것을 이렇게 모은다면 여러 개의 출력을 동시에 낼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기계가 될 수가 있겠죠. 이 기계를 직접 하드웨어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걸 만들었어야 했죠.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57년도에 이 프랭크 박사님이 아마 여기에 선들은 이런 어떤 X가 실제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의 선들이 아니었나 예상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선들을 다 꼽아서 만들었고, 조금 더 지나가지고는 이제 여기 각 쪽에 웨이스를 학습해야 되니까 이 학습을 하기 위한 이 다이얼입니다. 이게 이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실제로 이 웨이스를 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 기계가 어떤 특정한 인풋 값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출력을 내겠죠. 자,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자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어떤 허황된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58년도에 뉴욕타임즈에 난 기사를 보게 되면 아까 그 기계를 만들었던 이 프랭크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어냈는데 우리 임브리오를 따라서, 근데 이것이 곧 스스로 학습해서 걷기도 할 수 있고 말도 하고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걸 또 쓰고 자기 생산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더 과관인 것은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예.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성공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런 AND라든지 OR라고 하는 로직을 풀 수가 있으면 이것들을 조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을 푸는 것이 이것을 기계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OR라는 것은 어떤 x1의 값과 x2의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00이면 마이너스로 0이 되고 그리고 0, 1, 1, 0이면 1이 되고 1, 1이면 1이 되고 0, 1이면 1이 되는 이런 형태의 값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기계에 이런 x1, x2를 줬을 때 이 y를 이 OR에 맞는 y를 내가 예측해낼 수 있을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죠. 자, 보니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리니어한 모델이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야, 이거 됩니다. AND도 마찬가지죠. AND는 값이 좀 다르죠. 00일 때 0, 10일 땐 0, 또 01일 땐 0, 오직 11일 때만 1이 되는데 이때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굉장한 희망에 부풀었었죠. 이렇게 참으로 확 끼얹은 것이 바로 역시나 굉장히 단순하지만 좀 웃기게 생긴 이 XOR이라는 형태의 로직입니다. 여러분들이 XOR이라는 것을 들어보셨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X1, X2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값이 00이 주어집니다. 00일 때는 값이 0이 되고 01일 때는 1이 되고 10일 때는 역시 1이 되고 11일 때 0이 됩니다. 익스클루시브하다는 것은 내가 값이 다를 때 1이 되고 값이 같으면 0이 된다. 이런 뜻이다 보니까 00일 때 0이 되고 11일 때 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는 겁니다. 매우 단순한 로직인데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이걸 한번 해볼까?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서 이런 XY, X1, X2를 주고 이 Y를 XOR로 나오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리니어하게 어떻게 선을 그어도 이게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선을 그어도 이게 100% 맞게 나올 수가 없어요.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어도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X1, X2를 넣으면 나오는 게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결과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플한 모델을 가지고 이런 정말 단순한 XOR을 한번 풀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어요. 자,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좀 딱한 생각도 들겠죠. 이 민스키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AI계를 뭐 열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뿐인데 그 당시 MIT AI 랩의 뭐 파운더기도 하고 뭐 대장이셨죠.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69년도에 책을 냈는데 이 책에 이 XOR은 X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풀 수가 없다. 라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린 겁니다. 찬물을 확 끼얹었죠. 자,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한 개로는 할 수 없고 이렇게 여러 개를 합치면 이런 거를 MLP라고 하고 Multi-Layer Perceptrons인데 이렇게 여러 개 합치면 이거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여기 각각에 들어가 있던 weight과 이 bias, 이 weight과 bias를 학습을 시킬 수가 없어. 아무도 학습시킬 수가 없다. 라는 것이 책의 주제인데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레이어에서 다시 강조한 것이
아무도. 쉽게 말해서 민스키 자신도 나도 못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아마 이 뉴럴넷이 또는 딥러닝이 스카이넷이라면 제 생각에는 민스키 교수님이 바로 이 미래에서 인류의 어떤 저항군을 대신해서 온 과거로 오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발표함으로써 이 뉴럴 네트워크 쪽으로의 발전은 길게 잡아 20년, 짧게 잡아도 10년 정도 후퇴를 하게 됩니다. 글을 잘 쓰셨던 모양이죠.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이 책에 굉장히 설득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믿게 됩니다. 아,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죠. 86년도까지에 가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해결됐는데요. 74년도에 폴이라는 사람이 자기 박사 논문에 이 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W와 B가 있으면 이 WB를 이용해서 내가 주어진 입력을 가지고 쭉 출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럼 이 출력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과는 틀린 출력일 경우 이 WB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려움이었는데 이게 앞에서 이렇게 조절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개발됐는데 이 알고리즘은 여기에서 에러를 구해서 이걸 이렇게 뒤로 전달을 해 나가면서 각각을 트레이닝시키면 어떨까 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알고리즘인데 이것이 1974년도에 폴이 박사과정 논문에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워낙 냉랭하기 때문에 이걸 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고 있다가 70년대 후반에 이 민스키 교수를 만났던 거죠. 만나서 내가 이런 문제를 풀었습니다.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랬는데 재밌게도 이 교수님이 아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묻힐 뻔했었죠. 그러다가 그래도 뭐 버리기 아까우니까 하자 하면서 80년도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도 안 읽었죠. 자, 그와는 독립적으로 86년도에 힌턴이라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만한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 똑같은 방법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것을 재발견이다, 리디스커버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전에 사실 발견돼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다시 재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86년대 함으로써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망도 학습을 시키고 XOR도 하고 더 복잡한 형태의 예측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라쿤이라는 교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는데요. 그 방법이 아주 재밌습니다. 고양이를 가지고 이 그림을 보게 한 다음에 고정해서 그림을 보게 한 다음에 시신경이 있는 뉴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봤는데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그림의 형태에 따라 일부의 뉴런들만 활성화되고 다른 그림을 주면 또 다른 형태의 뉴런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우리의 어떤 신경망 세포가 동시에 그림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부분들을 담당하는 신경망들이 있고 그것이 나중에 조합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바로 이 라쿤 교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한 번에 다 우리 뉴럴 네트워크를 입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복잡해지고 학습이 굉장히 많이 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서 요만큼을 잘라서 그 다음 레이어로 보내고 또 요만큼을 잘라서 보내고 요만큼을 잘라서 보내고 그래서 부분을 잘라서 보낸 다음에 나중에 합치는 방법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개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알파고도 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했는데요. 이 방법이 굉장히 잘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90% 정도의 특히 문자를 인식하고 글씨 숫자를 인식하는데 90% 이상의 성능을 보여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이렇게 손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 책을 자동으로 읽어드리는 기계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90년대 후반대에는 전체 1, 20% 정도의 미국의
사용되는 그 책들이 이 기계를 통해서 읽혀졌다고 하니까 굉장한 성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구글차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84년부터 1994년 사이에 프로젝트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자동으로 CMU에 있는 이 랩에서 했던 자동으로 주행하는 차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만한 터미네이터 영화에도 너가 뭐냐 했더니 자기가 나의 CPU는 어떤 뉴럴넷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뉴럴넷이 사람들에게 관심과 희망을 주게 된 것이었죠. 90년대 초반.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또 다른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전에 학습을 가능하게 해줬던 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이런 몇 개 정도의 레이어에서는 잘 동작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굉장히 한 10여 개 이상 되는 최소 10여 개 이상 되는 레이어를 학습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뒤에서 이렇게 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이 에러를 뒤로 보낼 때 그 의미가 갈수록 약해져서 여기에 가면 이 에러가 거의 전달되지 않고 학습을 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력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할수록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형태의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뉴럴 네트워크보다 훨씬 간단한 알고리즘들이 더 잘 동작이 되는 겁니다. 95년도에는 급기야 라쿤 교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뉴럴 네트워크의 전문가이지만 실제로 해봤더니 단순한 알고리즘인 훨씬 더 간단한 알고리즘인 SVM이나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것이 더 잘 되더라. 그리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할 수도 어렵겠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뉴럴 네트워크는 침체기에 들어가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침체기를 맞다 보니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이건 안 돼. 라고